지금 뭐 전 세계가 그야말로 인공지능, AI의 각국의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한국 역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은 고민과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심이 아주 뜨겁죠. 현재 대한민국 AI가 마주한 이 복잡한 현실, 특히 그 세 가지 핵심 딜레마라고 하죠. 네네. 기술 주권을 확보할 거냐, 아니면 당장의 실용성이냐, 또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이냐, 아니면 응용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중심이냐, 그리고 산업 육성, 즉 지능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회적 신뢰, 규제냐, 이 세 가지 딜레마를 좀 명확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 정부가 AI 글로벌 3대 강국 G3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목표가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건 아니고요. 민관이 힘을 합쳐서 무려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조 원이요. 와. 네,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해외 기술,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특정 기업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AI 역량을 키우자. 바로 주권 AI 인프라 구축입니다. AI 주권. 그렇죠. 이를 위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뭐 항만 안에 데이터 센터 짓는 걸 허용한다든지 하는 규제 완화, 8,100억 원 규모의 AI 펀드를 만든다든지 K칩스법 세액공제 확대 같은 금융지원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하향식 탑다운 정책으로 방향을 딱 제시하는 거죠. 방향 제시는 아주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 이 계획에서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 이런 건 뭐라고 지적되고 있나요? 그건 단연 인재 부족입니다. 네, 이 자료에서도 KISTIT 같은 학계의 우려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인재 문제요. 네, 최고 수준의 두뇌들이 AI 분야 대신에 의대 쪽으로 간다거나 또 어렵게 키운 핵심 인재마저 해외로 떠나는 인재 방출국 현실, 이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랄까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재 문제 정말 심각하군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대표 ICT 기업들은 각자 어떤 AI 전략을 펼치고 있나요?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KAI 시장이 뚜렷하게 두 갈래로 나뉘는 모습이 보여요. 두 갈래라면? 네, 한쪽은 네이버나 LG처럼 막대한 자본과 연구 인력을 투입해서 자체적인 초거대 AI 모델,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을 확보하려는 기술 주도, 테크놀로지 풀 진영입니다. 자체 기술 개발파군요. 그렇죠. 네이버는 한국어에 특화된 하이퍼클로바 X를 중심으로 하면서 오픈소스 모델인 시드와 고성능 비공개 모델인 싱크를 함께 가져가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죠. LG AI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엑사온 모델로 기업 간 거래, B2B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제조, 금융, 의료 같은 특정 산업 분야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한쪽은 어떤가요? 다른 한편에는 카카오, SK텔레콤 그리고 삼성전자 일부처럼 이미 검증된 국내외 기술을 좀 빠르게 도입해서 자사 서비스에 적용하는 시장 견인, 마켓풀 또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는 진영이 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 네. 예를 들어 카카오는 자체 모델 코 GPT 2.0 개발이 좀 늦어지니까 발빠르게 오픈 AI의 GPT 같은 외부 모델을 카카오톡 플랫폼에 결합시킨 AI 비서 카나나를 선보였죠. 네, 카나나. 수천만 사용자 기반을 활용해서 시장에 빨리 진입하려는 전략인데 다만 자체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하고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그쪽도 실용주의 노선인가요?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A.X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GPT-5 같은 다양한 외부 LMM을 고객이 선택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묶어주는 멀티 LLM 애그리게이터 플랫폼인 A.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멀티 LLM 애그리게이터요? 네. 최고의 모델 개발 경쟁보다는 어떤 모델이든 가져와서 최고의 AI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일부 고급 요금제로는 유료화도 추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가우스 모델도 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부의 좋은 AI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결합하는 좀 더 개방적인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에 집중하고 있죠. 온디바이스 AI? 네. 결국 자체 기술 개발이냐 아니면 빠른 서비스 적용이냐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판단이 정말 다르군요. 이게 앞서 말씀하신 주권과 실용의 딜레마와도 딱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성공하면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죠. 그렇죠. 반면에 외부 기술을 활용하면 당장의 시장 경쟁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종속의 위험이 따릅니다. 이 전략적인 분화가 앞으로 KAI 시장의 경쟁 구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AI 연산의 핵심인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한국은 엔비디아 GPU와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좀 다른 길, 그러니까 비대칭 전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GPU 대신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에 베팅하는 겁니다. NPU요? 네, 2024년 말에 국내 AI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팹리스라고 하죠.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해서 국가대표 NPU 기업이 탄생한 것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NPU는 GPU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왜 GPU가 아니라 NPU에 집중하는 거죠? NPU는요, AI 연산 중에서도 특히 이미 학습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는 추론, 인프런스 작업에 최적화된 반도체입니다. 추론 작업이요? 네, 비유를 들자면 GPU가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는 범용 계산기라면 NPU는 특정 종류의 계산,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번역 같은 작업을 훨씬 적은 전력으로 더 빠르게 처리하도록 특화된 그런 특수 계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특정 작업에 특화됐다. 그렇죠. 그래서 전력 소모 대비 성능, 이걸 전성비라고 부르는데 이 전성비가 GPU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H100은 700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데요. 퓨리오사 AI의 RNG 칩은 180W, 통합 리벨리온이 개발 중인 리벨 칩은 300W 수준을 목표로 하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와, 전기를 훨씬 덜 먹는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전기 요금입니다. 아, 전기요금? 네. 앞으로 AI 서비스가 확산되면 이 추론 작업의 양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때 NPU의 높은 전성비가 데이터 센터의 총소유 비용, TCO라고 하죠. 이걸 크게 낮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용 절감이 크겠네요. 그렇죠. AI 모델을 처음 만드는 훈련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장악했지만 앞으로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추론 시장에서는 이 운영 비용 절감을 무기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아주 영리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K칩스법 세제 혜택이나 R&D 자금 지원, 또 공공 AI 프로젝트에서 국산 NPU를 우선 도입하는 식으로 이 NPU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영리한 전략 같은데 이 전략에도 혹시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이 국산 NPU 칩이 정말로 약속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엔비디아의 쿠다처럼 개발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 그러니까 SDK나 컴파일러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지원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이 중요하군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게 미흡하면 아무리 정부가 밀어줘도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국내 대형 고객사들조차 결국 성능이나 편의성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 그럼 국산 NPU가 외면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산 NPU는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KAI 하드웨어 전략은 실패하게 되겠죠. 즉, 통합 리벨리온 같은 K-패브리스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AI 서비스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생관계 구축이 정말 필수적인데 이 관계가 생각보다 매우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을 장담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봐야죠. 국내 상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세계로 넓혀보죠. KAI의 미래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경쟁 구도 속에서 결정될 텐데요.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미국과 중국, AI 전략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미국의 AI 액션 플랜은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AI 경쟁에서의 확실한 승리, 그리고 글로벌 기술 표준 주도권 확보, 이거죠. 승리와 주도권 확보. 네, 이를 위해서 첫째, 규제는 최소화하고 미국 가치 기반의 오픈소스 기술 확산을 장려해서 혁신 속도를 막 높이고요. 둘째, 칩스법 등을 통해서 반도체에 52억 달러, 첨단 R&D에 2천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자국 내 생산 기반과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셋째, 이렇게 만든 미국형 AI 풀스택, 그러니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다 묶어서 동맹국에 수출하면서 기술 표준을 장악하고 동시에 수출 통제를 통해서 중국 같은 경쟁국을 견제하는 아주 공세적인 전략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떤가요? 좀 다른가요? 네, 중국의 AI 플러스 이니셔티브는 AI 기술 자체의 우위보다는 AI를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같은 실물 경제 전반에 빠르게 통합하고 적용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2030년까지 주요 산업의 90%에 AI를 적용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죠. 적용과 통합에 집중하는군요. 그렇죠. 특히 주목할 점은요. 딥시크처럼 아주 강력한 성능을 가진 AI 모델의 그 핵심 정보, 가중치를 공개하는 소위 오픈웨이츠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개발 속도 경쟁보다는 누가 더 빨리 AI를 사회 곳곳에 배포하고 활용하느냐, 이 적용 속도 경쟁에 집중하는 전략이죠. 물론 중국도 미국의 견제나 내부적인 VC 투자 위축, 지정학적 긴장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긴 합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면 미중 간 격차나 추격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스탠퍼드 대학 HI 연구소의 2025년 AI 인덱스 보고서 내용이 흥미롭던데요. 네, 그 보고서를 보면 좀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먼저 민간 투자 규모를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이 약 1,091억 달러, 근데 중국은 93억 달러에 그쳐서 미국이 중국의 12배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보다 훨씬 적고요. 자본력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이죠. 투자는 미국이 압도적이군요. 네, 그런데 모델 개발 현안을 보면 좀 다른 양상입니다. 미국이 2024년에 40개의 주요 AI 모델을 발표하면서 양적으로는 앞서갔지만 중국은 단 15개의 모델만으로도 여러 성능 평가, 벤치마크에서 미국 모델들과의 격차를 거의 다 따라잡으면서 질적으로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논문 발표나 특허 출원 건수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와, 질적인 추격 속도가 빠르군요. 사람들의 인식 차이도 크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AI 기술이 미래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 83%, 인도네시아 80%로 매우 높은 반면에 미국 39%, 캐나다 40% 같은 서구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쪽이 훨씬 긍정적이네요. 네, 이건 아시아 시장의 AI 기술의 확산과 수용이 훨씬 더 우호적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하죠. 한편 AI의 위험성을 관리하고 윤리적인 개발을 강조하는 책임감 있는 AI, RAI라고 하죠. 네, RAI. 여기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이걸 표준화하려는 노력은 아직 미흡하고 오히려 AI의 오작동이나 편향성 관련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구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상당히 좀 애매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이 전략적 압박, 스트래티직 바이즈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합니다. 전략적 압박이요. 네. 한편으로는 미국처럼 자체적인 AI 반도체, NPU와 고성능 모델, LLM 개발을 추구하면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처럼 AI를 산업 전반에 빠르게 적용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이런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양쪽 다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만큼의 막대한 자본력도 없고 중국만큼의 거대한 내수 시장도 없는 한국이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최고 수준으로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교하고 우리의 강점에 집중하는 그런 비대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그 고성능 오픈웨이트 모델 등장이 한국에게 딜레마를 안겨준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지정학적 딜레마이자 아까 말한 주권과 실용의 딜레마입니다.
중국의 딥시크 같은 고성능 오픈웨이트 모델을 가져다 쓰면 당장은 개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죠. 네, 효율적이겠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AI 기술 생태계에 종속될 위험이 커지고 또 네이버나 LG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독자적인 LLM을 개발하려는 노력이나 통합 리벨리온을 중심으로 국산 NPU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효율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기술 주권의 길을 갈 것인가,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우리는 이 딜레마 앞에서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앞으로 정부의 AI 액션 플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정부가 11월 중으로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도 기존의 AI 반도체나 LLM, SLM, 그러니까 소형 언어 모델 연구 개발 지원을 넘어서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로봇 기술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산업 육성, 이게 새롭게 강조될 것 같고요. 피지컬 AI요? 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도로, 항만처럼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차세대 SOC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 또 육지 통신망 조기 상용화를 통한 AI 인프라 강화, 그리고 기업들이 손쉽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컬 AI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피지컬 AI는요, AI가 단순히 컴퓨터 화면 속에서 데이터 분석하거나 텍스트 생성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로봇팔, 자율주행차의 센서, 스마트 팩토리의 기계처럼 실제 물리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움직이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 그렇죠. KIST, 유해준 교수 같은 분들이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AI가 반도체, 로봇, 센서 기술과 융합되어서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을 구현하는 거죠.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제조업과 하드웨어 기술에 AI를 접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통합 리벨리온이 공식 출범하면서 차세대 NPU 칩, 리벨을 개발해 속도를 내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선언했죠. 이건 KAI 하드웨어 전략이 연구 단계를 넘어서 상업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또 다른 움직임은요? 또한 LLM 경쟁의 초점도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생성, 제너레이션 능력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추론, 리즈닝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추론 능력이요? 네, 네이버의 싱크나 LG의 엑사원 4.0 같은 모델들이 추론과 생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왜 추론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시장이 이제 단순히 시를 쓰거나 농담을 하는 그런 챗봇 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 실용적인 걸 원하는군요. 그렇죠. 기업들은 AI가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물류 배송 경로를 짠다거나 복잡한 소프트웨어 코드 속에서 오류를 찾아 수정한다거나 과학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등등 더 실용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AI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추론 능력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모든 흐름들, 그러니까 하드웨어 상용화, 추론 능력 중시, 피지컬 AI 부상, 이런 것들은 KAI 전략의 무게중심이 단순히 더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경쟁을 넘어서서 개발된 AI 기술을 어떻게 실제 세계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기존 산업과 통합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적용과 통합으로 중심이 옮겨간다. 네. 어쩌면 거대 모델 크기 경쟁의 시대가 저물고 실질적인 가치를 누가 더 잘 창출하느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리벨리온과 사피온의 합병은 이러한 산업의 성숙과 통합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선행 지표,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AI 응용 서비스 분야에서도 유사한 인수합병, M&A가 활발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이 자료는 향후 10년 동안 KAI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어떤 전략들을 제안하고 있죠? 네, 크게 네 가지 전략적 방향,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AI 주권의 개념을 좀 재정의하자는 겁니다. 이름하여 듀얼 트랙 전략입니다. 듀얼 트랙 전략. 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초거대 범용 모델과 모든 면에서 정면 대결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니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죠.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하나요? 구체적으로 트랙 A는 한국이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특정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반도체 설계나 제조 공정 최적화,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법률 문서 분석, 의료 영상 판독 같은 틈새 분야, 니쉬 도메인, 여기에 집중해서 이 분야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내는 특화 모델, 스페셜라이즈드 모델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자는 겁니다. 아,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자. 그렇죠. 반면 트랙 B는 특정 AI 모델 기술에 얽매이지 않는 모델 불가지론적인 응용 서비스 생태계를 육성하자는 겁니다. 모델 불가지론적이요? 네. 국내 모델이든 해외 모델이든 오픈소스든 상용 모델이든 가리지 않고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AI 모델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혁신적인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장려하자는 거죠. 아, 트랙 A는 특화, 트랙 B는 실용이군요. 둘째 전략은 하드웨어, NPU에 관한 것이겠죠? 맞습니다. 비대칭 하드웨어 전쟁에서의 승리, 풀스택 NPU 전략입니다. 단순히 좋은 NPU 칩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다 아우르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풀스택 생태계, 구체적으로는요? 네. 이를 위해서 첫째, 통합 리벨리온의 NPU를 기반으로 하는 KAI 클라우드 인프라를 정부 주도로 구축하고 공공기관과 스타트업들이 이걸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실제 사용 사례, 레퍼런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엔비디아의 큐다처럼 개발자들이 국산 NPU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큐다 개발을 목표로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와 컴파일러 개발에 국가 R&D 역량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칩 개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 삼성, LG 같은 대기업과 협력해서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우리 국산 제품에 KNPU 칩 탑재를 장려해서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역시 사람과 데이터에 관한 것이겠군요. 앞서 인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인적 자원 육성, 인재, 신뢰,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가장 시급한 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파격적인 연봉과 연구 환경을 보장하는 세계적 수준의 AI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고 AI와 다른 학문 분야, 법률, 의료, 예술 같은 걸 융합하는 AI 플러스 X 교육 과정을 확대하며 해외에 있는 우수한 한인 AI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국가 AI 인재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합니다. 인재 양성과 유치. 네. 둘째,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AI 안전성 연구소 ASII를 모델로 삼아서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AI 안전 및 신뢰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AI 모델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감사하며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AI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고요. 신뢰 확보를 위한 독립 기반이군요. 그렇죠. 셋째, 아까 말한 특허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 처리한 의료 데이터나 스마트 팩토리의 센서 데이터, 공공행정 데이터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전략 데이터셋을 정부 주도로 구축하고 연구자나 기업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데이터 구축과 개방.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정보의 역할에 대한 제언이군요. 그렇습니다. 전략적 촉매로서의 정보, 지능형 거버넌스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규제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KAI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는 똑똑한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똑똑한 조력자. 어떤 방식이죠? 구체적으로 첫째, 정부 스스로가 국산 AI 기술의 첫 번째 고객이 되는 전략적 공공조달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개발할 때 KAI 클라우드 위에서 구축하고 국내 AI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시기죠. 정부가 먼저 써준다. 네. 둘째, 아까 언급한 AI 안전 및 신뢰 연구소를 통해서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동적 위험 기반 규제,
다이내믹 리스크 베이스드 레귤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낮은 AI 활용은 최소한으로 규제해서 혁신을 장려하고 반대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위험 AI,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나 의료진단 같은 건 개발 단계부터 엄격한 안전성 검증과 감사를 받도록 하는 차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험 기반 규제. 네. 그리고 OECD나 UN 같은 AI 관련 국제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KNPO의 강점인 에너지 효율성이나 특화 모델의 안전성 같은 것들을 글로벌 표준으로 제한하고 선도하는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KAI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분석 자료는 대한민국 AI, 즉 KAI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료 분석가들은 지금부터 2027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을 KAI의 미래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더군요. 네, 정말 중요한 시기죠. 단순히 기술 주권만 외칠 수도 없고 또 값싼 실용성만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드웨어 경쟁력만 믿을 수도 없고 또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생태계 없이는 반쪽짜리 성공에 그칠 거고요. 산업을 빠르게 키우면서도 동시에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 사이에서 정말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된 이런 전략들이 성공하려면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국가적인 역량을 정말 총동원해야 합니다.